새벽 6시 청와대 집무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그의 왼손. 완전히 펴지지 않는 약간 굽은 손목. 주름진 손등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손가락들. 60대 초반의 남자가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의 왼팔을 보는 참석자들의 눈빛. 어떤 이들은 경외감으로,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손은 51년 전 한 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손이다. 아니, 정확히는 이 손이 망가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성남. 1970년대 초 서울 판자촌 철거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곳. 광주 대단지라 불리던 이곳은 지옥이었다. 전기도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황무지. 그곳에 경상도 안동에서 올라온 한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 곽금수는 7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다. 다섯째 아들 재명이는 13살이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1974년 겨울 안동중학교 2학년이던 재명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들도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고 있었다. 재명이 차례였다. 성남 중원구의 한 작은 공장.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는 곳이었다. 13살 소년 이재명은 하루 12시간씩 프레스 기계 앞에 섰다. 쿵, 쿵, 쿵. 기계가 내려올 때마다 플라스틱 원료를 넣고 올라오면 제품을 빼낸다. 단순한 작업. 하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작업. 그해 12월 어느 날 오후. 재명이는 피곤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또 공장에 왔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쿵. 프레스가 내려온다. 제품을 빼낸다. 다시 원료를 넣는다. 쿵. 그 순간이었다. 으아악. 비명. 13살 소년의 비명이 공장 전체를 울렸다. 프레스가 내려오는 순간 졸음에 정신이 팔린 재명이의 왼손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었다. 수십 톤의 압력이 손목을 짓눌렀다. 기계 멈춰. 빨리. 공장장이 달려왔다. 기계를 급히 올렸다. 재명이의 왼손목은 이미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린 것 같았다. 119. 빨리. 그 시절에 119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 공장 사람들이 재명이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뛰어갔다. 손목뼈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수술을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어머니 곽금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명아, 재명아. 병상에 누운 13살 소년. 붕대로 칭칭 감긴 왼팔. 진통제를 맞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더 큰 고통은 다음날 아침에 왔다. 너 이제 어떻게 하냐? 팔이 저 모양이면 변변한 일도 못하는데. 병문안 온 친척 아저씨가 혀를 찼다. 장애인이네, 장애인이야. 군대도 못 가겠다. 쯧쯧. 집안도 가난한데 애까지 불구가 되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13살 소년의 귀에 모든 말이 들어왔다. 나는 이제 장애인이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소년. 그때 어머니가 왔다. 재명아.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굽어진 왼팔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우리 재명이는 괜찮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재명이가 잠든 줄 알고 밖에 나가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재명이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판잣집 얇은 벽을 통해 들려왔다. 내가 엄마를 울린 거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죄책감, 분노, 절망. 13살 소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석 달 후 왼팔에 깁스를 한 채 재명이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너 그 팔로 뭘 하게? 집에 가 있어. 공장장이 말했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일 시켜주세요. 안 돼. 또 다치면 어떡하냐? 공장에서 쫓겨났다. 다른 공장을 찾아갔다. 거기서도 거절당했다. 장애인은 안 돼요. 왼손이 안 되면 제대로 일을 못 하잖아. 위험해요. 안 됩니다. 10군데가 넘는 공장에서 거절당했다. 그때 한 작은 봉제 공장 사장이 말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 품삯은 절반만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재명이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절반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바느질 보조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실수가 잦았다. 동료들이 혀를 찼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작업 속도 떨어진다. 차라리 집에 가 있는 게 낫겠다. 어느 날 재명이는 작업장 뒤편에서 혼자 울었다. 14살 소년이 굽은 왼팔을 보며 울었다. 그때였다. 야, 거기서 뭐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공장 옆 작은 구멍가게 주인 박씨 아저씨였다. 아저씨, 저는 이제 알아. 다 봤어. 손 다친 거. 박씨 아저씨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넌 몇 살이냐? 14이요. 학교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요. 박씨 아저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물었다. 너 책 읽을 줄 아냐? 네. 그럼 됐다. 예? 야, 있잖아. 이 동네에 야간 고등학교 있어. 거기 가봐. 야간 고등학교요? 그래.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야. 너처럼 공장 다니는 애들이 가는 데야. 재명이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저 같은 장애인도 받아줄까요? 박씨 아저씨가 재명이의 머리를 탁 쳤다. 야, 임마. 손 하나 불편한 게 장애인이냐? 너는 머리가 멀쩡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재명이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1975년 봄, 이재명은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갔다.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느껴졌다. 제 팔 좀 봐. 왼팔이 굽었어. 불쌍하다. 하지만 재명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국어, 수학, 영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뒀던 재명이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다. 아니, 어려웠다.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썼다. 2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재명이는 멍하니 칠판을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옆자리 학생이 속삭였다. 야, 너 이것도 몰라?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거야? 창피했다. 하지만 재명이는 입을 다물었다. 수업이 끝난 후 재명이는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혹시 따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자네 많이 부족하네?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재명이의 눈을 봤다. 그 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절실함, 절박함. 좋아. 매주 토요일 오후에 남아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재명이의 공부가 시작되었다. 낮 12시간 공장 노동,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학교,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새벽 2시까지 공부. 하루 수면 시간 4시간. 어머니가 걱정했다. 재명아,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은 비틀거렸고 눈은 충혈되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졸다가 또 기계에 손을 다칠 뻔했다. 야, 이재명, 정신 차려. 공장장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너 요즘 왜 그러냐? 맨날 졸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재명이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1학년이 끝날 무렵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다. 반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재명이는 성적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그날 밤 더 늦게까지 공부했다. 2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국어 시간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추천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어보세요. 재명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렸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난장이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재명이의 손이 떨렸다. 이건 나잖아. 그날 밤 재명이는 책을 다 읽고 울었다.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으로.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바꿀 수 있을까? 그때부터 재명이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공부가 아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책들. 도서관에서 마르크스를, 루소를, 존 롤스를 읽었다. 물론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물었다. 야, 너 왜 그렇게 어려운 책만 읽어? 그냥 알고 싶어서. 뭘?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지. 동료는 웃었다. 알아서 뭐 해? 달라질 것도 없는데.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 너 미쳤어? 모르겠어. 근데 시도는 해봐야지. 1978년 재명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은 중위권이었다. 하지만 재명이에게는 충분했다. 졸업식 날 어머니가 왔다. 엄마, 나 졸업했어. 그래. 우리 재명이 잘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대학 갈래. 뭐? 공부 더 하고 싶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학? 우리 집 형편에? 게다가 이 아이의 팔은. 재명아, 우리 형편이. 알아. 그래서 야간 대학 갈 거야. 낮에는 계속 일하고. 엄마, 나 꼭 해보고 싶어. 안 되면 그때 포기할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 아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1979년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야간부에 입학했다. 법학과. 왜 법학과를 택했을까?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규칙이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다쳐도 인생이 무너지는지 그 규칙을 알고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더욱 고됐다. 낮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저녁에는 학교, 밤에는 공부. 하지만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랐다. 법이란 무엇인가? 교수의 질문에 재명이가 손을 들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합니다. 교수가 눈썹을 올렸다. 흥미로운 답이네요. 하지만 법은 강자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약자의 관점에서 법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이 재명이를 쳐다봤다. 그날 수업 후 교수가 재명이를 불렀다. 학생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자네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가? 네. 그럼 사법시험 준비해보게. 사법시험이요? 재명이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사법시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험. 저 같은 사람이요? 장애도 있고 집안도 가난한데요? 교수가 웃었다. 법 앞에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시험만 통과하면 돼. 그날 밤 재명이는 사법시험 관련 책을 펼쳤다. 합격률 2%. 매년 수천 명이 도전해서 50-60명만 합격하는 시험.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다. 그래도 해보자. 1980년 봄, 이재명은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시원에 들어갈 돈이 없었다. 집에서 공부했다. 아니,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낮에는 여전히 일을 해야 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택시 운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그리고 저녁에 학교. 집에 오면 밤 11시.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사법시험 공부. 수면 시간 3시간. 몸이 버틸 리 없었다. 어느 날 택시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낼 뻔했다. 이 새끼야. 제대로 운전 못해. 상대방 운전자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명이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서는 땀이 났다. 이래서야. 언제 합격하지? 1982년 첫 사법시험. 1차 시험. 재명이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왼손이 불편해서 글씨 쓰는 속도가 느렸다. 시간이 부족했다. 결과 불합격. 1983년 두 번째 시험. 이번에는 1차를 통과했다. 하지만 2차에서 떨어졌다. 어머니가 물었다. 재명아, 포기하는 건 어때?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엄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볼게. 1984년 세 번째 시험. 재명이는 이미 28살이었다. 야간대학이라 졸업도 늦었고 시험도 세 번째였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야, 이재명. 그만둬. 넌 안 될 거야. 장애인이 무슨 판사, 변호사야. 현실을 봐.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재명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해 겨울 택시 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손님 한 명이 탔다. 40대 중반의 양복 입은 남자. 어디 가십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재명이는 출발했다. 한강대교를 지나가며 손님이 물었다. 기사님 몇 살이세요? 28입니다. 아, 젊으시네. 택시는 언제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요. 대학생이 택시를? 학비 벌려고요. 야간대학 다녔습니다. 손님이 재명이를 유심히 봤다. 그럼 졸업했어요? 네, 작년에. 전공이? 법학입니다. 법학? 그럼 왜 택시를? 재명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다. 사법시험 준비 중입니다. 아, 고시생이구나. 몇 번째? 올해 세 번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손님이 요금을 내며 명함을 하나 건넸다. 이거 받아요. 명함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가 왜? 젊은 사람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손님은 사라졌다. 재명이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다. 끝까지. 1985년 1월 사법시험 최종 결과 발표일. 재명이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다. 합격자 명단. 기억, 니은, 디귿, 리를, 미음. 없다. 이응, 지읒. 이재명. 있었다. 엄마, 엄마. 나 붙었어. 재명이는 소리쳤다. 29살, 세 번의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어머니가 달려왔다. 정말? 정말이야? 응. 내 이름 있어. 어머니와 재명이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다. 프레스에 팔이 눌린 지 11년. 중학교를 중퇴한 지 10년. 13살 소년공이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사법시험 합격 후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한다. 2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진로를 선택한다. 재명이는 판사를 희망했다. 왜 판사가 되고 싶습니까? 면접관이 물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판사는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약자라. 구체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면접관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이재명 씨, 당신의 과거를 봤습니다. 소년공 출신, 산업재해로 왼팔 장애. 네. 이런 배경이 판사로서 공정한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명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이미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판사는 중립이어야 합니다. 중립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중간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말이 이미 당신의 편향을 보여줍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판사 임용 불합격, 이유 부적격. 재명이는 그 통지서를 구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구기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접었다. 좋아. 판사가 안 되면 변호사라도 되지. 1988년 이재명은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성남에 그가 자란 바로 그곳에 이재명 법률사무소. 간판은 초라했다. 사무실은 더 초라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캐비닛 하나. 첫 의뢰인은 철거민이었다. 변호사님, 저희 집이 무너졌어요. 재개발한다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60대 노부부가 재명이 앞에 앉아 울었다.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500만 원이요. 집값은요? 2천만 원은 됐는데. 재명이는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개발업자들이 무지한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명이는 무료로 사건을 맡았다. 첫 사건이었다. 6개월간의 싸움 끝에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재명이는 그때 깨달았다. 이거구나. 내가 할 일은. 그 후로 이재명 변호사는 약자의 변호사로 알려졌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근로자, 횡포를 당한 영세 상인들. 그들이 이재명을 찾았다. 어느 날 30대 남자가 찾아왔다. 변호사님, 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잃었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안 져요. 재명이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봤다. 굽은 손목. 어느 공장입니까? 성남의 플라스틱이요. 재명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 공장. 자신이 13살 때 손목을 다쳤던 바로 그 공장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재명이는 그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년 만에 복수 같은 것이었다. 공장 측 변호사가 말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명이는 20년 전 자신의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도 그 공장에서 같은 기계에 같은 방식으로 다쳤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명이는 이겼다.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공장은 안전 설비를 개선해야 했다. 재명이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굽은 왼팔을 보며 13살의 나에게 복수해줬어. 이제 더 큰 싸움을 할 때야. 1990년대 이재명은 성남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지 못했다. 가난한 의뢰인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어느 날 대형 로펌에서 제안이 왔다.
이 변호사님, 저희 로펌으로 오시죠. 연봉 2억 보장합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죠?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요. 저는 돈을 벌려고 변호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려고? 싸우려고요. 불의와. 로펌 대표가 웃었다. 이 변호사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싸워야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재명이의 인생에 전환점이 왔다. 성남시에서 불법 개발 비리가 터졌다. 시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짜고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변호사로 이재명이 선임되었다. 이 변호사님, 이거 상대가 시청이에요. 이기기 힘들 겁니다. 해봐야죠. 재판은 3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법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바뀐다. 2005년 이재명은 결심했다. 정치를 하기로. 2005년 이재명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49살. 늦은 나이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변호사가 왜 정치를?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당선될 리가 없어. 장애인이 시장이 되면 어떡하냐? 첫 선거는 낙선이었다. 하지만 재명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법시험도 3번 만에 붙지 않았는가? 2010년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더 치열하게 싸웠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13살 때 공장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차별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들이 그의 왼팔을 봤다. 굽은 손목. 그래서 저는 약속합니다. 성남을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개표 결과가 나왔다. 당선. 이재명 54세의 성남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폭탄을 던졌다. 성남시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뭐? 무상급식? 돈이 어디 있어? 미쳤나? 언론이 들끓었다. 보수 언론은 그를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했다. 무상급식은 좌파 정책이다. 세금 낭비다. 하지만 재명이는 밀어붙였다. 시의회가 반대했다.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그러자 재명이는 시민들 앞에 나갔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게 맞습니까? 안 돼.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야. 그럼 함께 싸워 주십시오. 시민들이 나섰다.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결국 시의회가 굴복했다. 2011년 성남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보수 언론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1년 후 성남시 무상급식 전국으로 확산. 무상급식 실시 후 학생 건강 개선. 이재명은 옳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청년 배당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미쳤나? 공짜로 돈을 준다고? 청년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냐? 또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재명이는 밀어붙였다.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권리입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청년 배당이 시작되었다. 보수 정치인들이 비웃었다. 저거 곧 망한다. 하지만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남 청년들의 삶이 나아졌다. 창업률이 올라갔고 소비가 늘었다. 이재명 모델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2014년 성남시 개발 비리 의혹이 터졌다. 이재명 이전 시장들이 저지른 비리였지만 언론은 이재명을 물고 늘어졌다. 이재명도 연루되어 있다. 증거를 대시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제명이는 떳떳하게 조사를 받았다. 결과 무혐의. 하지만 언론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은 위험한 포퓰리스트다. 그의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 제명이는 한 토론회에서 말했다. 저를 미친놈이라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먹이는 게 미친 짓이라면 저는 기꺼이 미친놈이 되겠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2014년 재선, 2018년 3선.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성남에서 했던 것을 경기도 전체에서 하겠습니다. 당선되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역단체장이 되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터졌다. 전국이 패닉에 빠졌다. 확진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그때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나섰다. 경기도 모든 확진자 역학조사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생명이 먼저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는 또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도민의 생존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버텼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났다. 이재명 모델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이재명 대권주자로 급부상.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은 그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은 좌파다.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 것이다. 한 토론회에서 보수 정치인이 그를 공격했다. 이 지사님,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제명이가 웃었다. 제가 소년공 출신이라 공산주의자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고치려는 겁니다. 고친다고요? 네. 13살 소년이 공장에서 팔이 부러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본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걸 고치는 게 공산주의입니까? 아니면 정의입니까? 박수가 터졌다. 2021년 당내 경선이 시작되었다. 경쟁자들이 많았다. 기득권, 중진 의원들. 하지만 제명이는 당원들의 표를 얻었다. 이재명은 우리 중 한 명이다. 그는 진짜 서민이다. 2022년 3월 대선. 역대급 박빙이었다. 온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이재명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개표가 시작되었다. 48.9% vs 49.1%, 0.2% 차이로 패배했다. 그날 밤 제명이는 지지자들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울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2022년 제명이는 최저점에 있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성남 개발, 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구속 초읽기. 언론이 떠들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그러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또 조사. 또 무혐의. 쌍방울 불법 송금. 조사. 무혐의. 마치 누군가가 그를 없애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2023년 제명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었다. 다시 시작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았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정유린이다. 독재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다. 2025년 5월 15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60일 내 대선. 재명이는 다시 출마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들이 그를 봤다.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공격을 견뎌냈다. 그는 진짜다. 선거운동 중 한 기자가 물었다. 이 대표님, 당신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재명이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죠? 저는 13살 때 배웠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만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2025년 6월 3일 개표. 이재명 52.7% 당선. 그날 밤 재명이는 성남의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갔다. 51년 전 13살 소년이 프레스에 팔이 눌렸던 그 공장.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재명이는 그 자리에 서서 왼팔을 내려다봤다. 굽은 손목, 완전히 펴지지 않는 손가락들. 나 해냈어. 눈물이 흘렀다. 새벽 6시 21분. 이재명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놨다. 1974년 13살 소년의 사진. 성남 공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사진 속 소년은 앙상하게 말랐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재명이는 그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야, 재명아. 나야. 51년 후에 너. 너 지금 많이 무섭지? 팔도 아프고 앞날도 막막하지? 사람들이 너를 장애인이라고 놀리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 하지만 있잖아. 재명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해냈어. 내가 울면서 견뎠던 그 밤들, 졸음을 참으며 공부했던 그 새벽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 전부 의미가 있었어. 너의 굽은 팔은 약점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였어. 그는 왼팔을 들어 올렸다. 굽은 손목, 51년 전의 상처. 이 팔로 우리는 나라를 움직일 거야. 더 이상 13살 소년들이 공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더 이상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더 이상 누구도 너는 안 돼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프레스에 팔이 눌렸던 소년공. 그 소년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불가능은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됩니다.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자랑해보세요.